저희 김천 녹색미래과학관 유튜브 채널 통해서 이 시간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지금 실시간 댓글창 열어놨으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학부모님들, 친구들, 선생님들, 친척분들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하면서 같이 소통하고 호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비속어나 무의미한 농담 등은 쓰면 안 됩니다. 다 기록에 남아요. 예. 오늘 대회 무한한 가능성을 향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 과학적인 사고와 창의성, 협동심을 기르면서 다양한 분야의 무한한 상상 아이디어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오늘같이 창의력, 관찰력, 순발력, 배려심이 뛰어난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서 6월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아이디어 접수를 받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접수해 주신 전국의 초, 중, 고등부 많은 학생들 중에서 지난 8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본선 대회를 거쳐서 드디어 오늘 토요일 9월 21일 최종 결선 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결선 대회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올해부터는 예년과는 달리 발표와 토론 진행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변경된 부분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75분 동안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을 합니다. 팀별 각 7분씩 발표 후 토론 시간은 준비 시간까지 합쳐서 40분 동안 함께 할 거예요. 7분의 발표 시간은 엄수해 주세요. 1분이 남았을 때는 종을 이렇게 한 번 쳐서 알려드리고요. 7분이 다 소진됐을 때는 이렇게 2번 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발표 내용이 남았더라도 바로 발표는 스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세요. 결선 발표는 앞에 보이는 이 무한한 가능성을 향한 여정이라는 이번 대회의 주제가 부착되어 있는 발표 대회에서 한 팀씩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 여태까지는 저희 4팀 다 같이 올라가서 발표를 했는데 결선이다 보니까 한 팀씩 올라가서 발표를 7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의 발표가 끝난 뒤 2번 팀은 저희 운영요원의 안내에 따라서 바로 무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각 팀의 구성 인원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팀별 2명 이하의 인원이 무대 위에서 발표를 하고요. 토론 시간에는 팀별 최대 3명까지 무대 위에서 토론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토론에 참여하는 팀원들은 토론 준비 시간에 무대 위에 올라오셔서 토론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결선 토론은 본선 토론 방식과는 조금 달라요. 먼저 첫 번째 질문권을 사용하고요. 이렇게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자유토론 10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순발력이 중요해요. 먼저 손대는 친구에게, 팀에게 저희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자유토론 10분이 끝난 뒤 질문권 2번째 사용하면서 한 바퀴 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위원분들의 질문과 의견 받도록 할 텐데요. 너무 과열되고 또 한 팀에게 편중되는 걸 막고자 좀 더 순차적으로 진행하고자 이런 룰을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질문권 사용하는 시간에는 발표대에 준비되어 있는 질문권을 이용해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팀별 질문은 30초씩 저희 질문권 2장 드리고요. 한 질문당 답변은 1분씩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도 짧고 답변도 짧았다 할 때는 그 팀에게 그 질문할 때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준비된 질문권에 원하는 팀의 팀 번호, 팀명을 크게 매직으로 써서 작성해 주시고요. 제 안내에 따라서 질문권을 발표대에 꽂아주시면 순차적으로 질문과 답변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권에 대한 토론 이후 10분의 자유토론 시간에는 이때 순발력이 정말 중요해요. 손을 먼저 들어주는 팀에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각자 궁금한 팀에게 서로 주고받는 형태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연속되는 질문도 허용할 테니까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할게요. 원활한 토론대회 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제가 안내하는 대로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질문이나 인신 공격성 발언, 또 탐구 취지에서 벗어나는 질문들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중등부, 고등부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연속된 질문을 2개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질문을 30초 안에 해야 되고 또 질문을 받는 팀도 1분 안에 대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팀도 무조건 30초 다 때워서 2개, 3개 질문 다 한꺼번에 해버리면 어차피 답변하는 시간은 1분이기 때문에 답변 다 못하거든요. 요것도 생각하시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용과 연관돼서 연속되는 질문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융통성 있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순위 결과 각 부문의 1등은 대상, 2등, 3등은 최우수상, 4등, 5등은 우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1등은 대상, 저희 교육부 장관상 200만 원 드리고요. 2등, 3등 최우수상은 100만 원씩의 상금이 있고요. 4등, 5등은 우수상 70만 원씩 받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오늘 우수상까지는 다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70만 원씩은 상금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오늘 그동안 준비한 만큼 많은 실력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심사위원님들 입장하고 계신데요.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네, 지금 이하나님 청심국제중학교 1학년 4반 최고, 이한빛, 이장흠, 이루다, 이진웅 멋지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D2R팀은 이루다 잘생김 해주셨고요. KK0714님은 라이프가드팀 화이팅, 또 과학탐구단 정말 멋있다 잼민건웅님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응원의 메시지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믿습니다. 제가 지금 오리엔테이션 함께 하면서 심사 진행 방식 그거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저희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에 대해서 심사위원장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선에까지 올라오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번 그동안에 이제 많이 좀 보완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결과 대회의 이제 결과를 이제 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탐구 역량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40점,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 30점, 그 다음에 실용성, 이 초등부하고는 달리 중학교서부터는 실용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점수 비중이 좀 2배로 커졌습니다. 20점. 그 다음에 발표 및 토론은 10점, 이런 식으로 전체 100점 만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여튼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정한 심사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초중고 모든 부분에 결선 대회가 끝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시상식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예, 4시부터 진행되는 시상식에는 모든 팀원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시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장판을 받을 팀원 1명을 미리 정해서 저희 운영요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진표 저희가 보셨을 테지만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라이프가드, 청심, 좋은 주말, 과학탐구단, 오아시스팀 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선 대회 이후 얼마나 많이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좋은 결과물들을 오늘 내놓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11회 전국 무한상상 과학탐구 서바이벌 대전 중등부 결선 시작합니다. 힘찬 박수로 시작할까요? 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팀 준비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전에 순서를 공정하게 정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라이프 가드 팀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고등부 발표까지 모두 끝나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시상식을 펼칠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다른 팀들의 발표 들으면서 우리의 친구, 선후배의 새로운 아이디어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포인트 되는지 한 번씩 앞뒤로 바꿔주세요. 친구들 준비 많이 하셨어요?
예. 뭘 중점적으로 준비하셨어요? 기존 작품 보완하는 거랑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보완을 해서 왔습니다. 목소리 좀만 더 크게 해주세요. 네. 옆에 있는 친구는 오늘의 각오. 대상곡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응원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12시 41분입니다. 지금부터 7분 동안 발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스마트 목걸이를 발표하게 된 1번 라이프가드입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1. 문제제기 2. 차별점 3. 제작 과정 4. 기대효과 순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뉴스가 보이시나요? 뉴스에서 갑작스럽게 고독사나 온열 질환으로 갑자기 사망하셨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더욱더 찾아보았습니다. 앞에서 보았듯 많은 독거노인들이 고독사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수는 5년간 평균 8.8%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해지는 시기인 60대, 70대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선 뉴스에서도 보셨듯이 1인 가구가 늘어날수록 고독사를 겪는 노약자분들이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긴급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의 독거노인을 위한 긴급 신고 목걸이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앞서 말하였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작품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존 워치의 SOS 신고 방법에 관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스마트워치와의 사용법의 차이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워치는 응급사항에서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고 응급신고 버튼을 슬라이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아이폰이 있어야 하지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응급사항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발견한 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목걸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존 스마트워치와의 차이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령층뿐만 아니라 혼자서 일하시는 분들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스마트폰 없이 기기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셋째, 경제적인 가격으로 기존 기기들과의 차별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분들의 스마트폰 사용 불편에 대한 조사입니다. 노인분들의 스마트폰 사용 불편에 관한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노인들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스마트폰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스마트 목걸이를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작 과정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워치를 재활용하여 노인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를 구상하여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둘째, 스마트 목걸이의 본체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응급 트리거를 달아 노인분들도 위급 상황에 쉽게 당길 수 있고 버튼을 눌러 트리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드웨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추가로 자이로 센서를 추가하여 심정지나 넘어졌을 때 자이로 센서로 넘어짐 여부를 감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작품 구상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본 작품의 도안입니다. 워치 아래에 응급 모듈러를 추가하여 노인분들도 쉽게 응급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트리거를 당기거나 버튼을 누르면 응급신고가 가능하도록 작품의 도안과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응급 트리거를 작동하면 본체로 신호를 전송한 후 본체에서 119에 신고되고 GPS로 사용자의 위치 및 상태를 파악한 후 긴급 출동을 할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처음 개발할 때는 웨어 OS와 연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하드웨어 연동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및 하드웨어 연동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S4A 프로그램으로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제작을 완료한 후 S4A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드를 작성하고 오류들을 개선하며 코드를 최적화하여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작품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신고를 취소하려면 취소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고를 취소하려면 취소 버튼을 눌러주세요. 응급신고 119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살려주세요.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구미 옥계동 100번지로 긴급 출동합니다. 신고를 취소하려면 취소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고 접수가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작품의 기대 효과입니다. 첫 번째, 이 스마트 목걸이로 인해 빠른 신고가 가능해지므로 고독사 발생률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일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신속하고도 아주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통신이 가능하다면 어디에 있든 신고가 가능하므로 신고의 사각지대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네 번째, 만약 스마트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을 때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 요청을 즉각적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번 라이프가드 팀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떤 대회든 간에 첫 번째 팀은 좀 부담이 될 텐데 준비한 만큼 멋지게 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라이프 가드 팀 연기도 잘 봤습니다. 예, 요 스마트워치 잘못 누른 거를 이렇게 연기를 한 것 같은데 요즘 누가 쓰레바지 쓰나요? 다 촉속이 돌리는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 친구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동영상 발표까지 잘 봤습니다. 이제 청심팀의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물도 가져왔고요. 예, 포인터 되는지 앞뒤로 한번 이렇게 눌러볼까요? 지식이? 네, 이렇게 할게요. 네, 점심 맛있게 먹었나요? 뭐 먹었어요? 네. 돈가스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네. 그래. 옆에 있는 친구는? 저도 돈가스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요. 요 목소리 톤으로 네. 돈가스 먹고 맛있게 먹었으니까 힘차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각은 오전 12시 48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심팀 이한빛, 이장음입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신용카드 한 장을 먹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저희 팀은 해양 미세 플라스틱 클리너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의 주력은 본선 때 발표한 기존 아이디어를 수정 보완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해양에 있는 2차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보고자 이 장치를 고안하였습니다. 환경과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1차, 2차, 3차 미세 플라스틱들을 한꺼번에 모두 제거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무한상상 과학탐구 본선에서 심사위원님들의 조언을 통해 바다에서 생겨나는 2차 미세 플라스틱에 집중하고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자, 그럼 2차 미세 플라스틱이란 무엇일까요? 함께 보시죠. 세안제, 바디워시, 치약 등 생활용품 속에 들어있는 플라스틱 알갱이가 하수처리장으로 걸러지지 않은 채 들어가는데 이를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강이나 바다로 버려진 플라스틱이 자외선, 파도, 해류 등에 의해 마모되어서 조각이 된 플라스틱을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자연에서 풍화된 2차 미세 플라스틱이 먹이 사슬을 거쳐 인간의 뇌에 침투할 때 더 심각한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일반 미세 플라스틱과 2차 미세 플라스틱의 뇌 반응과 유해성을 비교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연에 노출된 2차 미세 플라스틱이 뇌에 신경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미세 플라스틱 섭취와 뇌 질환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도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해양에 있는 2차 미세 플라스틱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기존 저희 팀의 아이디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두이노와 필터, 프로펠러 등을 사용하여 장치를 개발하였습니다. 본체는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기존 작품의 제작 및 완성 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선 때 심사위원분들의 질문 중 기기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심해나 바다 중간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은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였습니다. 저희는 이 질문을 바탕으로 본선 때 제작한 장치를 수정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 탐구와 고민을 하였습니다. 먼저 심해나 바다 중간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보다는 아까 영상에서 시청하신 바와 같이 바다 위에 부유하고 있는 2차 미세 플라스틱 제거에 집중하였고 그것에 관련된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뒤집히거나 균형을 잡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은 원형 플라스틱 판을 이용해 뒤집어지지 않는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다에 부유할 수 있도록 암튜브를 활용하여 부력을 만들었고, 실제 이 장치가 개발된다면 부표 등을 활용하여 부착하면 바다에 안정적으로 부유하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발표하는 저희 둘 이외에 토론하는 이진욱, 이루다 친구 포함 저희들은 모두 청신국제중학교 1학년 4분 같은 반이라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 틈나는 대로 결선대회를 위해 고민하고 탐구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본선 때 장치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준비하였고, 이 장치를 분류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풍선과 암튜브 등 여러 재료를 사용하여 장치를 실험하였습니다. 오늘 결선을 위해 저희는 직접 아크릴 제작 공장에 가서 아크릴을 제작하였고, 아크릴과 본체를 붙이기 위해 공구와 실리콘을 활용하였습니다. 처음 사용해본 거라 좌충우도 힘든 점도 있었지만 오늘 결선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결선 작품을 다음과 같이 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작한 장치에도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방수 문제입니다. 염분이 많은 바닷물 위에 모터, 아두이노, 로드셀, 무게 센서 등의 전자기기를 띄워야 하기 때문에 방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점은 바다에서 사용하는 많은 방수 제품을 벤치마킹하여 재료를 개발하면 됩니다. 둘째, 쌓여진 미세 플라스틱 처리 문제입니다. 보관통에 쌓인 미세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도 가능합니다. 청바지 염료를 이용해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거나 수거용 드론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관리 문제입니다. 노후, 고장, 구역 이탈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도 가능합니다. GPS를 이용해 위치를 파악하고 구역별 관리자 또는 관리 로봇을 배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해양 플라스틱 클리너 아이디어의 가치와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장치는 환경적, 경제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2차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뿐 아니라 해양 생태계 모든 생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 회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적으로 해양 정화 비용을 절감하고 생태계 보존 가치를 고려한다면 경제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아이디어의 미래는 무궁무진합니다. 응용 기술을 통해 바닷속 1차, 2차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한 기술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천, 강, 호수 등 수질 관리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해양은 우리에게 많은 자원과 혜택을 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해양을 지키고 사람을 포함한 생태계의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해양 플라스틱 클리너, 이것이 실제 제품으로 개발되는 그날까지 저희 청심팀은 끊임없이 탐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심 화이팅! 네.
활기찬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11회 전국무한상상 과학탐구 서바이벌 대전 중등부 결선 중에 두 번째 팀 청심의 발표 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좋은 주말 팀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인터 드는지 앞뒤로 한 번씩 넘겨볼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비 오는데 오는 길 어땠어요? 예,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긍정적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 예? 비 올 때 불편하진 않았어요? 아, 편하게 아빠차 타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편하게 왔으니까, 즐겁게 왔으니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좋은 주말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12시 56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도로 안전을 지키는 시선 유도봉이란 아이디어로 설명할 좋은 주말 팀입니다.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시선 유도봉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위험 구간을 알리기 위해 설치됩니다. 하지만 어두운 밤에는 시선 유도봉의 효과가 떨어지며 운전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선 유도봉은 밤에 시선 유도봉이 반사띠만 보이는 짧은 막대기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위 사진처럼 눈앞에 시선 유도봉이 넓은 지역이 설치되어 있어 차선을 확인하지 않으면 운전자를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짧은 야간 국도 주행 영상입니다. 도로를 빠져나가는 구간의 차선 왼쪽 편에는 시선 유도봉이 촘촘히 박혀 있지만 화면에서도 인식이 되지 않을 만큼 어둡기 때문에 도로 운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저희 팀은 기존 시선 유도봉 위에 설치하는 장치로 도로 상황의 진행 상황을 표시해주는 장치를 고안하였습니다. 이 장치는 낮 동안 태양광으로 충전하고 밤이 되면 도로 상황 안내 표시를 통해 운전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장치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왼쪽과 단차가 있는 도로에서는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바닥에 진입금지 표시를 한 경우이며 오른쪽은 운전자에게 도로가 구분된가 진행 상황을 표시해줍니다. 이 장치의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호용성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운전자가 도로 상황을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교통사고가 줄어듭니다. 둘째, 초행길 운전자들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시선 유도봉 설치 개수를 줄여 도로 파손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장치의 핵심 요소는 첫째, 적은 전력으로 어두운 밤 동안 표시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는 LED 광원과 여러 개의 렌즈를 사용하여 작은 LED 빛을 크게 키워 도로 바닥에 표시하게 했습니다. 둘째, 기존 시선 유도봉을 활용한 장치라는 점입니다. 우선 차단봉 위쪽에 파란색의 고정판을 설치한 후 장치를 덮어 아래쪽에 나사로 고정합니다. 장치 안에는 솔라셀, 축전지, 조도 센서, 장치 표시 선택 스위치, LED 표시 장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솔라셀은 방향을 조절하기 위해 각도 조절과 테두리가 회전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하였습니다. 본선 당시에 있었던 의견을 바탕으로 저희 장치를 검증해 보았습니다. 먼저 도로는 검은색으로 빛을 흡수한다는 의견이 있어 총 10군데 도로의 색상을 추출하였습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표본 색상 3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실험을 위해 75cm 시선 유도봉과 도로 표지용 유리알 18650 배터리, 3V LED와 로고 확대용 렌즈 등으로 실험 장치를 제작하였습니다. 최종 실험 장치는 오른쪽 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외부 요인이 없이 실험하기 위해 가로등과 자동차 전조등으로 인한 영향이 없고 야간에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를 물색하였습니다. 도로색이 다른 3가지 장소에서 시선 유도봉만 있는 경우, 저희 장치를 설치한 경우, 도로용 유리알 설치한 경우에 대해 모두 효과성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실험 환경에 따라 촬영한 사진으로 구분이 어려울 경우가 있어 색상 스펙트럼을 추출하여 수치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외부 조명이 없는 밝은 도로에서는 저희 장치가 충분히 시인성이 높았으며 유리알이 있을 경우에는 반사되는 빛이 더 많았습니다. 중간색 도로에서도 저희 장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충분히 시인성이 높았으며 유리알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두운 도로에서도 저희 장치와 유리알이 유의미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로등 불빛으로 밝은 도로에서는 저희 장치가 없더라도 충분히 시선 유도봉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고안한 장치는 인식은 가능하나 외부 조명이 없는 경우보다는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어두운 도로에서도 외부 조명이 있는 경우 시선 유도봉은 인식이 잘 되며 저희 장치는 크게 밝은색 도로보다 시인성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장치가 충분히 오랫동안 동작할지에 대한 검증 부분입니다. 저희 장치는 1860 배터리 3600mAh를 완충할 경우 하루 10시간씩 작동 시 총 18일을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장치가 태양광 충전만으로 독립적으로 동작할지에 대한 검증 부분입니다. 시선 유도봉은 지름이 8cm임에 따라 저희 장치는 지름 7cm의 원형 솔라셀이 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솔라셀의 출력이 0.55W이면 하루 5시간씩 충전 시 5일이 지나야 완충이 됩니다. 즉 1일 충전 시 3.6일 사용 가능하였습니다. 실험을 통해 3V LED를 사용한 저희 장치는 전조등이 가까이 설치된 밝은 곳에서는 바닥 표시를 통해 운전자에게 적정 정보를 주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도로 상황과 한적한 곳에서는 충분히 효용성이 높다고 보며 충전 시간 대비 3배 이상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좀 더 충전 출력 성능이 좋은 솔라셀을 사용하거나 낮은 전압의 LED를 사용하여도 시인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외부 관리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의 아이디어가 다양한 센서와 성능 높은 부품의 결함으로 도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멋진 상품이 되었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이상 좋은 주말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주말 팀 세 번째 발표 잘 마쳤습니다. 제11회 전공무한 상상 과학탐구 서바이벌 대전 중등부 결선 네 번째 팀 과학탐구단 팀 발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 지식이 되는지 앞뒤로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추석 연휴 어떻게 보냈어요? 마이크 테스트 중이니까 크게 얘기해 줄까요? 추석 동안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준비 안 하고요? 준비도 열심히 하고 그러고 여행을 그냥 조부모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 옆에 있는 친구는요? 이번 무한 상상 준비한다고 추석에 딱히 놀러 가지도 못하고 외할머니 집도 못 가서 그 기대에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팀 과학탐구단 발표 현재 시각이 오후 1시 3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덕트 내부 화재 진압을 위한 열분의 CO2 방출 소화 시스템을 제작하게 된 과학탐구단의 최현우, 최건웅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는 제안 동기 및 목적, 제안 내용, 연구 내용, 결론 및 제안 순으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동기 및 목적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화재의 발생 요인은 약 59.9%가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덕트와 후드로 인한 화재의 비율이 약 7.7% 정도로 다른 화재들보다도 제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덕트 화재는 덕트 내부에 먼지와 기름 등의 가연성 물질이 쌓이게 되면 이것이 불꽃과 접촉할 경우 쉽게 발화하며 일어납니다. 이러한 물질은 화재 시 빠르게 연소되며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원인이 됩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숯불 불티가 제연장치 흡입구 안쪽에 기름 찌꺼기에 옮겨붙는 바람에 식당 천장에 설치된 연통 전체로 삽시간에 번진 탓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 중 약 8에서 9%가량이 조리와 관련해서 나오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비율은 2015년까지 서서히 증가하였으며 이후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덕트 화재의 원인, 문제점 및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덕트 화재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기름과 먼지입니다. 덕트 내부에 먼지, 기름 등이 쌓이면서 연기와 불꽃이 발생하여 덕트 화재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화재 진압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덕트가 좁고 접근하기 어려워서 화재 진압이 복잡해지고 이로 인해서 연기와 열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성입니다. 인명 PM이 대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덕트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많이 쌓여 있을 경우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어 매우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제한 내용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산소 차단 효과, 냉각 효과, 침투성 효과가 있어 현재 소화기에도 사용되는 등 화재 진압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산화탄소가 폐각에서 방출된다고 합니다. 폐각은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탄산칼슘 가루를 약 600도 정도로 가열하면 고체인 산화칼슘과 기체인 이산화탄소로 분해되게 됩니다. 그런데 폐각은 탄산칼슘이 약 96% 정도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열분해되었을 때 탄산칼슘과 거의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또한 폐기물인 폐각을 활용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 또한 지키면서 같이 불을 끌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폐각 필터 시스템과 폐각 도포 시스템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폐각과 같이 열분해 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칼슘 등의 다양한 소화 재료들을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내용입니다. 초안은 필터와 도포 시스템 두 가지를 사용하는 것이었지만 필터로 인해 덕트 간의 공기 흐름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조언을 적극 수용하여 도포 방식만의 실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실험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서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소화재료의 소화성 테스트, 두 번째는 임시 덕트관 소화 테스트입니다. 실험에 쓰일 샘플들은 다음과 같고 총 12개, 16개로 나누어서 실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소화재료의 소화 능력 테스트입니다. 페트리 접시, 알코올솜, 폐각을 포함한 소화 재료들을 사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페트리 접시 위에 알코올솜을 올리고 그 위에 소화 재료들을 올린 후 점화기로 불을 붙였습니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 실험을 각각 3회 반복하였습니다. 그 결과 탄산칼슘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재료가 대조군보다 빠르게 발화하였습니다. 탄산칼슘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칼슘의 열분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이산화탄소가 제대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실험은 임시 덕트관을 이용한 테스트입니다. 알루미늄 캔을 펼친 후 소화재료들을 접착제로 고정시키고 또다시 고정시켜서 임시 덕트관을 만들었고 불을 붙일 알코올솜과 점화기가 들어갈 만한 측정 구멍을 뚫어서 발화 과정을 측정하였습니다. 발화 과정에서 시간, 불꽃의 높이, 소화 시간, 연소 시간 등을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소화물질과 활성탄을 포함한 소화물질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활성탄이 덕트 내에 기름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트래커를 이용해 불꽃의 높이를 측정한 후 데이터를 시트로 옮겨 그래프로 작성하였습니다. 각 연소 실험의 전체 시간, 연소 시간, 소화 시간, 최대 높이 등을 시트로 정리한 후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각각 9개의 트래커와 시트 값을 만들어 서로 값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가장 빠르게 꺼진 임시 덕트관은 탄산수소 나트륨 활성탄을 사용한 경우였습니다. 이는 탄산수소 나트륨의 낮은 열분의 온도와 온도를 높여주는 활성탄을 더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열분의 온도에 도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빠르게 꺼진 덕트관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빨리 꺼진 모든 덕트관에는 이렇게 활성탄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활성탄이 들어가 있는 필터만 유독 빨리 꺼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활성탄이 미세기공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불이 더 잘 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열분의 온도를 맞추기 쉬워 더 빠르게 꺼진 것입니다. 마지막은 결론 및 지연입니다. 실험을 바탕으로 열분의 온도가 낮은 탄산수소 나트륨과 열분의 온도가 높은 폐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덕트 앞쪽에 폐각을 배치하고 그 뒤에 폐각보다 열분의 온도가 낮은 탄산수소 나트륨을 위치시켜서 두 물질들이 동시에 열분의 온도에 달하게 되어 둘 다 동시에 열분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과학탐구단의 조현우, 최건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번째 팀 과학탐구단의 발표였습니다. 제11회 전국 무한상상 과학탐구 서바이벌 대전 중등부 결선 5번째 팀 마지막 오아시스 발표 함께합니다. 네, 포인터 되는지 앞뒤로 한 번씩 눌러봐 주시고요. 오늘 비 많이 오는데 우리 두 친구들 어떻게 왔을까요? 차 타고 왔어요? 걸어왔어요? 엄마 아빠 차 타고 같이 왔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도? 네. 점심은 맛있게 먹었고요? 네. 그래요. 맛있게 먹었으니까 힘내서 준비한 만큼 멋지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아시스 팀 현재 시각이 오전 11시 11분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재 대피를 위한 개별 방학 캡슐에 대해 발표할 오아시스 팀의 유서희, 유서윤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 화재가 난다면 어떨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고층 건물과 아파트가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화재 시 화재 대피 매뉴얼이 바뀌었는데요. 불나면 대피 먼저를 강조했던 이전 대피 매뉴얼과 달리 아파트의 수직 구조 특성상 연기가 빠르게 확산하는 점을 고려하여 불나면 살펴서 대피하는 것으로 매뉴얼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화재가 난 급박한 상황에서 내가 대피를 해도 될지 집에서 대기를 해야 할지 판단 내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욕조로 활용 가능한 개별 방학 캡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방학 캡슐의 핵심 아이디어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 공간 마련, 공기 공급을 통한 생명 유지, 빠른 구조를 위한 위치 전송입니다. 이 캡슐은 평소에는 욕조로 사용하다가 비상 상황 시 뚜껑이 위로 올라와 캡슐 형태로 변하여 사용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또한 욕조 외부 하단에 있는 요드 조명과 구조 요청 스피커, 모듈을 통한 긴급 구조 요청은 빠른 구조를 도와주며 그림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공기통으로 생명 유지를 도와줍니다. 공기통은 공간 활용을 최소화하며 비교적 많은 양의 공기를 보관 가능합니다. 기존 본선에서는 이를 산소통으로 계획했었지만 산소 중독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고려하여 대기 중의 압축 공기를 보관한 공기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욕조를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영상을 통해 뚜껑이 닫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조의 벽면 내부에 있는 뚜껑은 비상시 영상처럼 들어 올려져 캡슐 형태로 변환되며 내부를 연기로부터 차단시켜줍니다. 본선에서는 뚜껑을 양쪽에서 들어 올려 닫혀지는 방식으로 구상하였으나 양쪽이 아닌 한쪽 방향에서 올리는 것이 구조상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기구 설계 전문가의 조언과 최대한 심플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는 심사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상과 같은 방식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들은 뚜껑이 욕조 내부에 들어있을 때와 욕조를 외부에서 뚜껑 형태로 변환되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으로 욕조의 단면을 앞에서 본 것과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작동 원리 및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슐 내부에는 공기가 계속 공급되어 내부의 공기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은 양압 상태로 유지되게 됩니다. 이는 사용자의 원활한 호흡을 도우며 내부가 외부보다 압력이 크기에 외부의 연기가 욕조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완벽히 차단시켜줍니다. 체크밸브란 기체 또는 액체 등의 유체가 단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밸브로서 캡슐에 설치할 시 캡슐 내부의 공기가 밖으로만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이산화탄소 흡착 필터와 부착되어 있는데요. 내부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축적될 경우 사용자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것을 고려하여 이산화탄소를 집중적으로 흡착하여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밸브와 흡착 필터를 부착하여 설치합니다. 공기는 양압에서 음압으로 흐르고 단방향 밸브를 사용했기 때문에 연기가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며 체크 밸브를 통해 캡슐 안에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외부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긴급 구조 요청 관련 내용입니다. 캡슐을 사용 시 모듈을 통해 자동으로 구조 요청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앱과의 연동으로 긴급 구조 요청 시 앱에서 저장한 설치 위치와 긴급 연락처를 바탕으로 긴급 구조 요청 메시지가 전송되며 앱을 통해 캡슐의 상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대비하여 부품의 교체 및 수리와 공기통 관리 등의 주기적인 케어 서비스를 통해 캡슐의 유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하남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여 소방관님께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학교 과학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학교에서 소재 관련 실험을 해볼 예정이었으나 화재 감지기 작동 및 안전 문제로 인해 실험실 사용이 불가하여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여 대안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소방관님께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며 안전상의 문제로 그 실험은 학생들이 직접 해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쉽게도 실험을 직접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소방관님께서 추천해주신 소재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소재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관련 자문회에 현장에서 필요성을 고려한 체크밸브와 유도 조명, 음성 구조 요청 등의 아이디어와 공기주입 관련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한품의 단순화를 위하여 다리를 제거하였으며 생명 유지에 초점을 두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뚜껑의 소재와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입니다. 뚜껑은 낙하물과 연기, 열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소재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하였으며 소방관의 자문과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화재 시 열기와 화염을 차단할 수 있는 불연성 소재, 가연성과 불연성의 중간이며 연소하기 어려운 난연성 소재로 나누어 조사를 했는데요. 불연성 소재에는 가볍고 강도가 높은 알루미늄, 고온에서도 높은 강도를 유지할 수 있고 높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강철, 녹는 점이 높고 강하면서도 가벼운 탄탈럼이 있고, 난연성 소재에는 소방관 헬멧의 소재로 사용되는 폴리에테르 이미드와 폴리카보네이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체화시킨 저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하였으며 다음은 특허의 앞부분과 청구항의 내용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혼자서 가지고 있기보다는 꺼내어 구체화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특허를 출원하게 되었습니다. 과거부터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실현화되었다면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며 이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아시스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한한 상상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특허까지 낸 우리 오아시스 팀이었습니다. 제가 이 팀들 칭찬하는 멘트는 전혀 심사 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즐겁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1회 전국 무한상상 과학탐구 서바이벌 대전 중등부 결선입니다. 올해부터는 4개 팀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A조, B조에서 1, 2위 팀이 올라오고 그런 다음에 또 각 팀에 3위 팀 더 우수한 팀이 있으니까 그 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는 의미에서 5개 팀이 모두 무대 위에 올라와서 함께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 지금부터는 이제 자유토론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시간만큼은 우리 팀의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다른 팀은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지,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을 좀 더 보완하면 좋은지 그 팀의 아이디어도 같이 탐구하고 생각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희 실시간 댓글창 열어놨는데요. 청심팀이 되게 적극적이세요. 예, 크리스틴 남님, 청심팀의 발표 앞으로의 인류의 미래 이바지할 거라 확신합니다. 류재원님도 그렇고 요 팀은 좀 거창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시현님님 귀뚜라미 언제 나오는데 하셨는데 요 팀은 고등학생 팀이니까 2시 이후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제 5개 팀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팀원 3명 이하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개 팀이 저희 질문권 주고 10분 동안 자유토론하고 또 두 번째 질문권 사용하면서 과열되지 않도록 또 한 팀 어느 한 팀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오후 1시 20분인데요. 지금부터 40분 동안 이제 저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원하는 팀
질문을 원하는 팀의 팀 번호나 팀명을 질문권 첫 번째 질문권에 매직으로 크게 써서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요 질문권까지는 아마 지금 준비되어 있는 토론을 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팀의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다른 팀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되는지 그 아이디어, 그 아이템도 보면서 같이 공부하고 사고의 확장을 한 그런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4번 팀 질문 원하는 팀의 팀 번호나 팀명을 크게 적어서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1번 팀은 오아시스 팀에게 질문해 주세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배터리가 방전된다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안에 있던 사람이 산소 부족 등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과 수명이 얼마나 되며 위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배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완성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안에서 질식사할 위험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도면에서 비상서랍이 있는데 거기 안에 고체산소를 구비해 놓으면 공기통 안에 공기가 다 고갈되어도 고체산소를 통해서 숨을 쉬어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팀 오아시스에게 연달아 질문합니다. 욕조의 공간이 좁은데 1인 세대수도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3인 이상의 세대수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6인 가정이 있다고 할 때 좁은 욕조에 누가 먼저 들어갈지 정해야 하는 윤리적인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욕조 최대 인원수가 몇 명인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욕조 수용 인원이 최대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요? 그리고 산소 용량도 그 인원수에 따라 넉넉해야 할 텐데 대피를 했어도 산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몇 명까지 대피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 아이디어를 성인 1인 기준으로 설계하였으나 상황과 자세 등 사람마다의 신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아동까지 포함하게 되면 최대 2명에서 4명까지 대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욕실이 2개가 있는 가정이 많아졌는데 가족 구성원이 많은 경우에는 각각의 욕실에 설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욕조의 크기를 상황에 맞게 맞춤 설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캡슐 사용 시 공기통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 이는 저희가 직접 소방관님께 자문을 받았습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공기통의 용량이 45분 정도 되는데 이를 2개만큼 즉 1시간 30분의 양만큼의 공기통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답변받았습니다. 다만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직접 뛰어다니며 구조함으로 많은 체력을 소모하지만 캡슐의 사용자의 경우 움직임이 크지 않기에 공기를 더 적게 사용하여 실제로 캡슐에 적용하게 된다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두 팀 다 30초 1분씩 답변 질문하는 시간 알차게 사용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세 번째 팀 2번 팀에게 질문해 주세요. 예, 청심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선 당시 먼 바다나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는 보관통 안에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미생물을 넣어 처리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는 5mm 이하이지만 미생물의 크기는 0.1mm입니다. 이때 미생물이 만약에 필터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필터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3개가 있는데 필터 이제 늘어날 때마다 이제 필터에 있는 구멍의 크기는 점점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좀 더 작은 필터로 인해서 그 안에서 막히고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보충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결선에 올라가면서 새로 추가한 게 PPT에서 발표한 게 GPS 기능을 이용하여 그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위치를 확인하여 직접 수거하러 가는 방식인데 그런 방식을 통하여 먼 바다에 있어도 관리 로봇을 사용하여 미세 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번 팀 질문해 주세요. 저희는 1번 팀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상용화되어 있는 워치들에서 심박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그런 기능을 사용해서 이상이 발생하면은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걸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 나와 있는 워치들과 발명품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존 워치들은 스마트워치와 핸드폰을 연결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단독적으로 사용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고 노인분들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서 기존 워치와 소프트웨어를 새로 개발하여 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워치가 노인분들이 사용하시기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근데 제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비상 상황에 신고할 때 아까 전에 보여주신 영상만큼 복잡하지 않고 심박수나 그런 곳에 이상이 생긴 상태로 20초 이상 있으면은 자동으로 신고되는 기능이 애플워치엔 탑재되어 있었고 갤럭시 워치에도 비슷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팀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에서는 핸드폰의 워치 앱에서 긴급 연락처를 직접 추가하고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핸드폰에서 따로 설정을 할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워치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개발을 했습니다. 1번 팀의 답변이 짧았기에 4번 팀의 질문권을 한 번 더 드렸습니다. 5번 팀 질문해 주세요. 2번 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치를 바다에 띄운다고 하셨는데 파도나 조류로 인해 해안으로 밀려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쓰레기 섬이나 특정 위치에 모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말씀하신 클리너가 한쪽에만 집중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바다의 흐름으로 인해 장치가 계속 이동하게 될 텐데 이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 해류를 통해 이동하는 게 이 해양 미세 플라스틱 클리너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쓰레기섬에 붙으면 오히려 거기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을 더욱 잘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해류를 통해 움직이는데 2차 미세 플라스틱 또한 해류를 통해 움직이니까 같이 수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30초지만 질문 더 안 하시면 여기까지 이렇게 질문권 첫 번째 다 썼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10분 동안 순발력을 겸해서 손을 먼저 들어주는 팀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질문권 다 내려주실까요, 우리 친구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손을 먼저 들어주는 팀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4번 팀 빨랐습니다. 네, 마이크 들고 2번 팀에게 질문합니다. 2번 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로드셀 센서를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의 질량을 측정해서 수거하신다고 하셨는데 미세 플라스틱의 표면에 물기 등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불가하고 미세 플라스틱 크기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질량 측정에 오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드셀 무게 센서 말고 다른 센서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초음파 감지 센서. 초음파 감지 센서가 이제 거리를 측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관통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보다 그 미세 플라스틱이 더 높게 쌓여져 있으면 더 초음파가 더 빨리 돌아오게 되면 그 점을 이용해 또 미세 플라스틱을 수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초음파 센서가 라이더 센서처럼 전 범위를 다 나타낼 수가 없고 반사돼서 돌아오는 것만 확인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초음파 센서를 매우 많이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용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연속된 질문에 비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넘어갈까요? 마이크 옆에 친구한테 넘기고 있습니다. 예. 얼마 든대요?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개발과 시제품 제작에는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대량 생산 시 단가 절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기술 발전과 공정 개선을 통해 비용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장치의 규모와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후속 비용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제적 모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상 질문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손 들어주세요. 3번 팀 빨랐습니다. 예, 2번 팀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문에 답해서 장치가 고장날 때마다 장치를 로봇으로 고장난 장치를 수거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람들이 잘 가지 않고 육지로 떨어진 곳에 고장난 장치가 있을 때마다 수거하러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대안을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발표했을 때 그 GPS 센서도 있고 그 관리 로봇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육지에 떠들어서 이제 고장이 된 상태로 이제 육지에 계속 방치되어 있으면 GPS 센서와 그럼 이제 그게 송출이 돼서 드론이 그쪽으로 출동을 해서 잘 수거해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다 위에 몇 개의 그 장치만 설치하는 것이 아닌 다량의 장치를 설치하게 될 텐데 장치가 하나가 고장날 때마다 계속 출동해서 그걸 수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주시는지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 시간이 들어가는데요. 넘어갈까요? 손 들어주세요. 질문 5번. 1번 팀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품을 실제로 구현하셨던데 완충까지 걸리는 시간, 방전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노인분들이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얼마 정도를 주기로 충전해야 할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치의 배터리 지속 시간은 사용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회 충전으로 최소 2일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충전 방식은 스마트워치와 유사하게 무선 충전 방식 또는 자석식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장치를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으며 별도의 케이블을 연결할 필요 없이 충전 패드 위에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독거 노인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노인분들께서는 종종 깜빡하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독거 노인분들이 까먹지 않고 매번 신경 써서 충전하고 챙겨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 분실 시 대비책 또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상이 없던 연속 질문이어서 시간을 드렸습니다만 스마트 목걸이가 충전이 필요하면 음성으로 스마트워치 충전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충전이 끝나고 나면 충전이 끝났으니 가져가 주세요 라고 음성으로 말합니다. 분실 대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넘어갈까요? 해당 장치에 GPS가 있으므로 분실되더라도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연속 질문은 알아서 눈치껏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2번 빨랐습니다. 1번 팀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레바논에서 삐삐와 무정이가 해킹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여 12명이 사망, 2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는데요. 시연 영상을 보아하니 심장 쪽에 달려있던데 이가 열 및 해킹으로 폭발하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을 텐데 생명 목걸이가 프로그램적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시사도 겸한 질문 들어왔습니다. 해킹이라는 게 소프트웨어적으로 해킹이 되는 건데 배터리가 폭발하는 건 하드웨어에서 전압이 과하게 들어가서 배터리가 폭발하는 건데 그래서 소프트웨어 해킹으로는 하드웨어가 폭발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열로 인해서 폭발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 열은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없을까요? 소심한 연속 질문입니다. 넘어갈까요?
장치가 막 휴대폰처럼 그렇게 장치가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과열이 아무리 된다 해도 특정 장치들만 과열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발열이 많이 날 것은 아닐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2번이 빨랐습니다. 그 4번 팀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폐각이 분해되면 산화칼슘이 나옵니다. 이 산화칼슘은 물과 만나면 매우 강한 연기성을 띠며 인체에 유해하고 부식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화재를 진압할 때 물을 사용해야 하며 그렇게 되면 폐각을 통해 나온 산화칼슘이 저희에게 더욱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방안이 있나요? 먼저 저희가 덕트에서 자동으로 꺼질 수 있는 폐각 시스템을 만든 건 덕트 자체가 소방관이 거기 안에 호스를 통해서 물을 뿌리든 등의 화재 진압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안에서 이산화탄소를 통한 자체 소화 개발 시스템으로 만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물을 뿌리는 등의 화재 진화가 일어나지는 않고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진화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 들어주세요. 1번 팀 빨랐습니다. 건물 붕괴 등의 이유로 방화캡슐에 오아시스 팀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붕괴 등의 이유로 방화캡슐에 산소 탱크에 손상이 생긴다면 순수한 산소와 불이 만나 화재가 더 커지고 인명피해가 더욱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선에서는 산소통으로 계획했으나 순산소로 호흡할 시 산소 중독으로 인한 문제를 고려하여 대기 중의 공기를 압축한 공기통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3번 팀 빨랐습니다. 네, 구조 요청하는 5번 오아시스 팀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디자인을 보니 구조 요청하는 버튼이 밖에 있던데 내부에서 열 수 있는 방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조 요청하는 게 대피 공간 밖에 있는데 급하게 대피하다가 구조 요청 버튼을 안 누르고 대피 공간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안이 있을까요? 발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화재가 나면은 안으로 들어가서 뚜껑을 닫게 되는데요. 뚜껑을 닫으면 자동으로 모듈에서 긴급 구조 요청 메시지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수동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닌 밖에 위치되어 있는 모듈이 자동으로 메시지를 전달을 해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유토론 1분 남았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4번 빨랐습니다. 3번 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설 유도봉이 설치 개수를 줄인다고 하셨는데, 시설 유도봉의 설치 개수를 줄이면 최근 또 떠오르고 있는 급발진 문제 등을 막을 수 없고, 또한 위에 배터리 셀이 생각보다 큰 배터리 셀이 들어와 있던데 그 배터리 셀이 열폭주하거나 또는 급발진 차량이 배터리를 들이받았을 때 폭발되면서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일단 걱정되는 2차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말한 발명품을 받게 되면 모듈 내 장치가 진행하는 차량의 바퀴에 튕겨서 인도의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위험은 저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도 방향제 장치가 잘 부러지지 않는 소재로 제작이 되었고 그 위에 설치하는 저희의 장치는 시선 유도봉이 잘리지 않는다면 고정핀 덕분에 유도봉 위에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유도봉에 부딪힐 때도 바퀴에 디디겨지는 것이 아닌 그게 가장 큰 충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치가 도로에 떨어진다면 큰 사고로 보이지만 바로 사고 수습팀 또는 도로 청소 인력을 통해 수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토론은 10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질문권 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원하는 팀의 팀명이나 팀 번호를 크게 매직에 써서 발표대에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꽤 길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 열심히 토론하고 재미있게 토론하면서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는데요. 예, 그동안 우리 팀의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다른 팀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됐는지 많이 공부하고 배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번 팀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팀에게 질문해 주세요. 30초 질문, 1분 답변 시간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해당 장치의 조도 센서가 자동차 라이트를 감지하여 낫으로 인식해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장치의 효과가 제한될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으신가요? 자동차 라이트 때문에 조도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명품이 발전을 하지 못할 거라는 의견이 있으신데요. 보통 조도 센서는 릴레이로 같이 연합이 되어서 조도 센서가 일정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일정하게 햇빛이 들어온다면 발전이 가능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가로등이 어느 정도 있는 곳에서도 그럼 자동차 라이트에 빛까지 더해진다면은 그냥 항상 낫으로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로등은 시선 유도봉은 도로의 중간에 쓰이고 가로등은 시선의 바깥에 쓰이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의 발명품은 가로등이 거의 비치지 않은 시골 도로에 설치하면 한적한 곳에다가 사고 위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치하였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팀 질문해 주세요. 3번 팀에게 연달아 질문합니다. 3번 팀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유도봉은 말랑말랑한 소재로 만들어져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 또는 차가 딱딱한 곳에 박아 운전자가 심하게 다치는 것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데 이 장치에서 아까 전에 PPT에서 나와 있듯이 딱딱한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서 오히려 운전자에게 더 뭔가 위험하지 않을까요? 시선 유도봉 발명품 자체가 정말 작기도 하고 그 정도 솔라셀에 들어가는 유리 정도는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 남았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팀 청심팀에게 바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심팀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팀이 첫 번째 질문권을 사용했을 때 필터 크기를 점진적으로 줄이며 미생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필터 크기가 작아지면 애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므로 장치에 재기능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주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필터가 좁아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올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 필터에 필터가 있는 이유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오기 위함이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어들어도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짧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4번 팀, 5번 팀에게 질문해 주세요. 네, 뚜껑을 내연성 소재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건물이 붕괴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무리 높은 내연성의 물질을 사용한다 해도 결국은 휘거나 또는 휘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뚜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의 제품은 화재 발생 시를 중점으로 만든 것이고 건물 붕괴 시에도 이를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뚜껑을 난연성의 소재로 찾기도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강도가 높은 소재들로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붕괴하더라도 최대한 구조대가 오기까지 시간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뚜껑에 있는 소재들이 전부 다 철로 되어 있는 등의 금속 소재던데 그렇다면 화재로 인해서 열이 왔을 때 열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너무 열 때문에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생존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우선 말씀드린 소재들은 모두 열 전도성이 낮은 소재들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 욕조에서 캡슐에서 뚜껑이 올라왔을 때 원래 뚜껑이 들어있던 자리가 비면서 공기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밖에 있는 열이 그 안으로 전도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추가 답변 해주세요.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열 전도성이 높은 소재를 사용했을 때는 그 물을 뚜껑 위에 뿌린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열을 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 팀, 3번 팀에게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조사한 바 도로교통 시행령에 따르면 고속도로 시속 80km를 기준으로 했을 때 표지판, 화살표 등의 신호는 적어도 주행차와 125m 떨어진 곳에 있어야 주행차에서 이를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직접 구현하신 LED가 큰 화살표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렌즈를 통해 최대한 확대한다고 해도 가격이나 크기 측면에서 제한되지 않을까요?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차량이 시선 유도봉의 먼 곳에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일단 먼 곳에 시선을 두고 운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래도 짧은 막대기 정도로만 보여도 인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점을 둔 곳은 시골이나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중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만이 아닌 한적한 도로에서는 잘 쓰일 것으로 예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혹시 뭐였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LED를 통해서 큰 화살표를 만들 때 렌즈를 통해서 최대한 확대한다고 해도 가격이나 크기 측면에서 제한되지 않을지를 질문드린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실제로 바닥에 비치는 도로용 표시 장치를 산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도 지름이 거의 한 2m 이상 확대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가격은 저희가 실제로 3,000원에 구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심사위원분들의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다 켜져 있어요? 예, 5번 팀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 관련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화재가 일어나면 참 유용하겠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모형을 제작하든가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뭔가를 씌워서 하든지 이렇게 실험을 한번 해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있잖아요. 위에서 뭐 계속 물을 뿌리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이게 완전하게 이렇게 외부 공기와 차단이 되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걸 이렇게 뺀다 했는데 완전 차단이 좋은지 아니면 옆에 구멍을 뚫어서 유입되는 게 좋은지 또는 또 이렇게 그 압축 공기통을 했는데 실제로 어떤 분은 뭐 한 이틀도 버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해보려면 이런 실험이나 이런 모형을 가지고 한번 측정을 하거나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연구를 생각해보지 않았는가요? 저희도 원래 실험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찾은 소재가 저희가 직접 그 곡면으로 휘게 만들어서 그 모형을 제작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서 실험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방관님께 직접 찾아가거나 많은 자료를 찾아보는 등의 노력으로 그것을 최대한 대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5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캡슐이 속에 내장되어 있다가 버튼을 누르면 뚜껑으로 이렇게 덮이게 되지요. 근데 아까 그 그림에서 봤을 때 욕조 평상시 화재 상황이 아닌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욕조를 활용을 하는데 캡슐 그 뚜껑이 그렇게 드나들면 물 빠지면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 궁금증이 생겼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번 팀에게 다른 학생들이 4번 팀에게 질문을 안 하네. 준비해온 게 많을 것 같은데 질문을 안 해서 기다렸을 것 같아서 질문 한번 해봅니다. 다양한 실험을 해서 그 결과치를 이래 보여줬는데 아주 좋은 실험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 본선 때도 질문 아닌 질문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나의 궁금증 지금 덕트에 기름때가 끼어서 그것이 이제 화재로 번지는 그것을 막고자 폐각, 탄산수, 나트륨, 탄산, 칼슘 이런 거를 분말을 도포해서 열분해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로 화재 진압을 한다 이런 작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식당에서 기름 같은 걸 많이 사용하면 기름 증기가 덕트 내부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폐각 그 분말 도포한 그 위에 기름때가 또 끼거든요. 그랬을 때 소화 효과가 어느 정도 날까? 지금은 깨끗한 표면 상태에서의 소화 효과를 지금 실험치로 나타냈는데 기름이 끼었을 때 그 도포된 표면 위에 기름이 끼었을 때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될까가 궁금한데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필터를 만들 때 하나는 그냥 소화 재료들만 해놓고 다른 하나는 활성탄을 위에 덮어서 했는데 활성탄이 미세기온 때문에 산소가 굉장히 많이 드나들어서 기름때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활성탄을 추가해서 두 가지 샘플로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활성탄을 뿌렸을 때 좀 더 빨리 꺼지는데 이건 아마 활성탄이 열분의 온도를 더 높여줘서 폐각처럼 열분의 온도가 뭐 600도, 800도 되는 그런 높은 물질들을 좀 더 잘 열분해 될 수 있게 해주어서 좀 더 빠른 소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5번 팀은 캡슐 평소에 안 쓸 때 물때 끼거나 뭐 물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아까 발표에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도면을 자세히 보면은 그 뚜껑에 물 빠진 구멍과 같은 동일한 위치에 물 빠진 구멍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욕조를 사용할 때 물 빠진 구멍에다가 마개를 넣어서 사용을 하곤 하는데 실제로 캡슐을 쓸 때 그 뚜껑이 올라오면 그 구멍에다가 물 빠진 마개를 넣어가지고 구멍을 막을 수 있고 내부는 양압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물 빠진 구멍을 통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다 켜져 있습니다. 네. 4번 팀한테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까 방금 활성탄이 들어가서 빨리 연소가 됐다는데 그런 연소되는 원재료가 다 타버렸기 때문에 빨리 꺼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가능성도 생각해 보았는데 그래서 그게 꺼진 게 아까 말한 것처럼 가설에 따라서 폐각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꺼진 게 아니고 탈 수 있는 재료가 다 타버렸기 때문에 빨리 꺼졌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폐각이 소화되면서 그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꺼졌다고는 논리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것도 제가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활성탄으로 인해서 더 빨리 소화가 돼서 재료가 다 탔어도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 1번 팀한테 한번 여쭤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자이로 센서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위치에 의해서 딱 쓰러질 때만 울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걸 차고 다니다 보면은 잠시 누워 있을 때나 기대어 있을 때도 쓰러진 효과에 따라서 계속 알람이 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걸 한번 테스트 해본 적 있으실까요? 어디에 기대거나 그렇게 해서 신고되는 건 감도 조절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고 그리고 신고하기 전에 몇 초 동안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점 감사합니다. 네, 오늘 5팀 모두 너무나 이렇게 잘 하셔갖고 상당히 저평가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분만 더 뭐 질문해 주실까요? 저희 이제 예. 네, 뭐 발표하시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뭐 다른 거 질문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5번째 아까 전에 대답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궁금증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일반적으로 이제 욕조에 있으면 욕조에 그 물이 빠지잖아요. 욕조를 사용하고 나면. 근데 이제 설치 장치 같은 경우에는 위에 덮어씌운 덮개가 평상시에는 밑으로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매번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그쪽 욕조를 이용을 하면 물을 뺄 때는 매번 이걸 들어서 빼야 되나요? 물 나오는 평상시에는 어떻게 물이 빠질까요? 그 뚜껑에 그 물 빠진 구멍이 있는 동일한 위치에 똑같이 구멍이 뚫려 있어서 평소에는 아무런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화재 발생을 썼을 때 그 구멍이 있잖아요. 그 저희가 원래 그 욕조에 물 빠진 구멍 마개가 있어서 거기다 꽂아서 물에 욕조에다 물을 받아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개를 구멍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그 캡슐 뚜껑 위에다가 꽂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팀 모두 학생들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어요. 모두 자리에 들어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실히 우리 중학생들 뭐 토론을 좀 더 많이 해본 친구들이어서 연속된 질문도 하고 부족한 질문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질문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봤습니다. 질문권 사용할 때는 그동안 썼던 준비해왔던 외워왔던 질문을 했더라면 이렇게 지금 저희 자유토론 시간에는 서로 그 즉시에서 궁금한 사항 질문하고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답변하는 그런 모습들도 잘 봤습니다.
이제 심사위원분들 점수가 집계되는 동안 우리 친구들 그동안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을 지키는 라이프 가드 팀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네, 2024년도 연기 대상감이다. 그 마스크맨 써주셨는데 그 마스크맨은 누구였어요? 저요. 그래요. 마스크 지난번에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쵸? 네. 그 반응 보고 또 한 번 더 연기를 한 건가요? 어떤가요? 앞에 보고. 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요. 거기에 지금 구미에서 온 거 맞죠? 네. 그러니까 거기 자료에 구미시 어디라고 주소가 나왔던데 이런 건 생각 안 해서 그것도 다 개인정보인데 생각 안 했어요? 뭐 그래도 자세한 주소도 아니고 실제로 없는 그 주소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한 거였어요? 아니, 그래도 개인정보를 그렇게 많이 노출할 수는 없잖아요. 아유, 그래요. 우리 학생들 준비 철저히 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되게 차분하게 발표를 잘 해준 것 같아요. 답변도. MBTI I죠? 네. 맞죠? 네. 아, 그래요. 지금도. 네. 거짓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그러면? 예, 1걸요? 좀 장난하자는 거죠? 1하고 I하고, 그쵸? 아니 맞는데. 네, 그래요. 우리 라이프 가드 팀 예상 성적 어디까지 생각하시나요? 교육 장관상. 1등이요? 네. 네. 상금이 200만 원인데 3명이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받는다 하면 선생님한테 좀 드리고 그리고 N빵 해가지고 가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디 계세요, 여기? 저쪽이지. 아, 그래요. 선생님한테 얼마 드릴 거예요? 30만 원. 세금도 제하면 30만 원이면 뭐 160 정도 나누면 본인들이 갖는 게 더 많은데요? 50만 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모실게요. 응원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스승님께서 50만 원의 상금을 챙겨 가실지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심팀. 예, 활달한 우리 친구들. 요게 학교 그 생활복의 조끼인가요? 아니면 교복의 조끼인가요? 교복이요? 네. 아, 그래요. 이 아이디어로 다 같이 맞춰서 입고 왔습니다. 오늘 비 오는데 좀 힘들지 않았어요? 오는 길이? 안 힘들었습니다. 언제 왔어요? 언제 왔어요?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전에 도착해서 2시간 정도 전에 도착해서 밥 먹고 연습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왜 아까 이렇게 소심하게 질문을 들어갔어요? 그 추가 질문 또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긴장해가지고. 긴장한 거 전혀 티 안 났고요. 우리 친구들한테 발언권을 좀 더 많이 주되 한 팀에게 너무 집중되는 걸 방지하고자 제가 좀 살짝 제재를 했는데 기분 상한 건 아니죠? 네. 그래요. 요 친구 많이 활달해 보여요. 한빛이. 네.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그동안. 따로 만나서. 같은 한 반이랬나요, 아까? 네.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열심히 했다고? 네. 오늘 예상 성적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십니까? 교육부 장관상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 1등을 노리는 팀들이 많습니다. 이 팀은 상금은 어떻게 배분하실 건가요? 지금 한 명한테 몰아주자라고 이루다가 이거는 그 상금의 30% 정도는 기부를 하고 그리고 네. 70%로 저희 이렇게 고생한 4명이 다 같이 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요? 여행 가면요? 경주요. 이렇게 가게 되면 중학생들이 여행 가면 부모님들도 같이 가야 되잖아요. 부모님들 여행 경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비로. 효자들이죠? 그래요.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좋은 주말 팀. 요 팀이 지금 토너먼트로 해서 운 좋게 열심히 실력 발휘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도환 친구가 대답을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원래 뭐 계획됐던 건가요? 계획된 건 아닌데 친구들이 좀 떨려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떨리는 거 알았어요? 저도 떨려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떨렸는데 어떻게 본인이 다 대답했어요? 그래도 상금을 받기 위해 힘을 내서 열심히 했습니다. 요 이렇게 할 말 있어요? 네. 몇 개는 도원이가 뺏어갔어요. 아, 좀 더 빨랐군요. 그래요. 네. 추석 연휴에 이 대회가 바로 사흘 후에 있기 때문에 좀 푹 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추석 연휴 어떻게 보냈어요? 그래도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잘 지냈어요? 친척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잘 지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 저희 모여서 대회 준비도 하고 친척집 가서 놀기도 하고 재밌게 지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 대회 준비 말고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맛있는 거 먹은 건 없어요? 먹은 거 다 맛있었습니다. 아유, 이런 긍정적인 사고 좋습니다. 오늘 예상 어디까지 예상하시나요? 결과는? 일단 받을 수 있는 대로 받고 떠나야죠. 여행 갈 거예요, 이 팀도요? 아니요. 여행은 그러면- 아니고요. 네. 어딜 떠나요? 엠빵할 예정입니다. 뭐 상금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네, n분의 1 하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주말 팀. 사실 지금 토너먼트에서 3번째 팀으로 5번째 팀으로 올라온 거였잖아요. 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결선 대회에서 확실히 뒤집을 수 있을까요? 네,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저희가 질문 준비를 잘 해와서 작은 고추가 맵다입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모실게요. 계속해서 과학탐구단 팀. 요 팀 같은 경우 질문을 많이 못 받았어요. 손도 그렇게 빨리 들지 못해서 특히 이 건웅 친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년에 봤을 때는 오빠로 나와가지고 되게 의젓한 모습을 많이 봤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막 먼저 나서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뭐가 달라진 건가요? 오빠와 친구의 관계에서. 형? 아는 형이에요. 아, 네. 동생이어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그것도 그렇고 중등부 대회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막는데 근데 좀 긴장이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떨려서 그런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형님은? 저는 뭐 앞에 보고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긴장되지 않고 막 질문과 답변을 착착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이런 자신감 좋습니다. 요 팀이 질문을 많이 못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벽하다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예 감이 안 되니까 경쟁자가 안 되니까 질문을 못 받았을까요? 이 형의 말을 빌리자면은 뭔데요? 알려주세요. 네. 너무 준비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딴 팀들이 질문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대답이 없네요. 예. 우리 같이 한 팀원에게 한마디 해준다면요? 이 앞에 카메라 보고 그때 아마 건웅이랑 저랑 초등부, 중등부에서 둘 다 떨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같이 해서 대상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 예선 결과 그 온라인 심사 통과하는 것도 힘들고 와서 본선 통과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매년 이렇게 도전해주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팀 오아시스 팀 나와 주실까요? 예, 이 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전혀 점수에 절대 반영이 안 됩니다. 그 본선 대회 때보다 확실히 발표며 질문하는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좋아졌어요. 준비 많이 하셨나 봐요? 네, 대상 꼭 받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나왔을 땐 약간 좀 수동적인 모습이었고 답변하기도 꺼려하는 것고 질문하는 것도 살짝 조심스러웠는데 오늘은 답변 질문 오자마자 바로바로 답변하고 좋은 질문 감사드린다고 예의도 차리고 네, 대상 생각하십니까? 네, 대상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한상상 과학탐구 서바이벌 대전하면서 이 무한한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 친구들이 또 특허도 냈어요. 요 아이디어는 누가 특허 내자고 한 건가요? 이것도 복잡하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카이스트 영재기업인 교육원에 다니는데 거기서 특허 출원한 경험이 있어서 한번 같이 내보자 해서 같이 진행했습니다. 살면서 특허까지 낼 줄 알았어요? 사실 원래 계획에 없었는데 제가 이
아이디어에 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하다 보니까 꼭 내고 싶어서 내봤습니다. 네, 옆에 있는 서희 학생, 우리 함께하는 서윤이에게 응원의 메시지 해준다면요. 우리 솔직히 오늘 서윤이 목소리만 많이 들어가지고 소감. 일단 저희한테 많은 도움 주신 하남 소방서 소방관님과 과학 선생님한테 감사드리고 일단 서윤이가 많이 잘 이끌어져가지고 이번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쌍둥이 자매였죠? 그래요.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지금 결과는 발표하고요. 시상식은 고등부 결선 다 치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회 전국 무한상상 과학탐구 서바이벌 대전 중등부 결선 먼저 생명을 지키는 라이프가드 점수 공개해 주세요. 405점입니다. 저희 보통 보니까 300점대, 400점대가 나오던데 일단 400점대면 높은 점수로 생각을 해봅니다. 청심팀 점수 주세요. 388점입니다. 400점대가 나왔는데 지금 300점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좋은 주말팀, 요 팀이 토너먼트에서 올라왔는데요. 점수 공개해 주세요. 430점, 무려 라이프가드 팀보다 25점이 더 많았습니다. 거의 지금 본선 대회에서는 막차를 탔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정말 질의응답 질문을 잘 답변 준비를 했나 봐요. 계속해서 과학탐구단 점수 공개해 주세요. 427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좋은 주말이 1등, 과학탐구단이 2등의 점수를 갖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좋은 주말팀이 대상을 지켜낼 수 있을지 마지막 팀 오아시스 팀도 대상을 노린다고 했고 칼을 갈고 나왔습니다. 쌍둥이 자매팀이 지금 서윤이는 품에 안겨 있고 오아시스 팀 점수 공개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주말 팀이 토너먼트로 올라왔는데 영예 대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저희 중등부 결선 치러냈습니다. 중등부들은 오후 4시까지 자유롭게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 김천 녹색 미래과학관 둘러봐 주시고요. 시상식 시작되는 오후 4시에 다시 오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고등부 오리엔테이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